도쿄의 한 IT 기업 대표가 한글을 배웠다가 전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년간 일본 기술만 고집해온 그가 갑자기 한국어 입력기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투자자들이 3초간 침묵하더니 완전히 투자를 철회해버렸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한 달 후 일본 전역의 노인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80대 할머니들이 손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90대 할아버지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일본 정부도 깜짝 놀라서 조사해봤더니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복잡했던 일본의 디지털 문자 입력이 한글 덕분에 혁신적으로 바뀐 거였어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일본의 30%. 디지털 문맹률을 제로로 만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모바일 앱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타카하시 히로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과 만나면서 겪은 놀라운 변화에 대한 진짜 이야기예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할머니 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더라고요. 85세이신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지만 매번 포기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히로키야,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니? 병원 예약을 하고 싶은데. 전화는 항상 통화 중이고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할머니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메시지 입력창에 이상한 글자들이 잔뜩 있었어요. 분명히 야마다 선생님이라고 치려고 하셨는데 한자 변환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전혀 다른 글자들이 나와 있었죠. 일본어는 히라가나로 입력한 다음 한자로 변환해야 하는데 같은 발음의 한자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대신 입력해드리니까 금세 해결됐지만 할머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나는 정말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가 봐. 히로키는 너무 쉽게 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젊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활동적이셨는데 디지털 기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신 거죠. 사실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많은 노인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충격적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심각했어요.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포기하셨대. 한자 입력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손도 안 대신다고. 요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인터넷으로만 되는데 어머니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의 현실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와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본의 디지털 문맹률이 거의 30%에 달한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계였어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 일본어의 문자 체계에 있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복잡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입력할 때마다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가끔 헷갈리는데 노인분들에게는 정말 높은 벽일 수밖에 없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요즘은 병원 예약, 쇼핑, 은행 업무까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디지털 기기를 못 다루면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해지는 거죠. 그날 밤 뉴스에서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업계의 라이벌 회사인 스마트솔루션이 갑자기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노인층 사용자가 폭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사의 성공 소식을 들으니까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도 노인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한자 입력의 복잡성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경쟁사 스마트솔루션의 급성장 원인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사장님, 소문으로는 그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던데요. 개발팀장 야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 저는 즉시 반감이 들었어요. 설마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뒤처졌다는 거야?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는 인정하지만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IT 기술은 일본의 전통적인 강점 분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대학 동기이자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토 류헤이를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더 강한 일본 기술 우월주의자였어요. 히로키, 요즘 한국 기술 도입한다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더군. 정말 한심한 일이야. 우리 일본이 언제부터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류헤이의 말에 동조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한 건 맞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본어 입력 시스템은 정말 복잡하긴 해.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그분들이 적응하면 되는 문제야. 우리가 수천 년간 써온 문자를 버릴 수는 없잖아.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도 잃는 거라고 생각해. 류헤이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생각도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굳이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오후에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많이 풀이 죽어 계셨어요. 히로키야, 오늘 또 병원 인터넷 예약을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어. 결국 병원에 직접 가서 예약했는데 젊은 직원이 왜 인터넷으로 안 하냐고 약간 짜증스럽게 말하더구나.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우리 일본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저녁에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일본어 입력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죠. 한자 자동 완성 기능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신입 개발자가 제안했어요. 아니면 음성 인식 기능을 강화해서 타이핑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팀원이 추가했어요.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일본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회사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갑자기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시장 점유율 하락과 혁신 부족이었어요. 타카하시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계속 기존 방식만 고집하시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하는데 그 해답이 우리가 그동안 경계해온 곳에 있다는 게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 금요일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신주쿠의 한 카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여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속도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일본어 채팅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일본어 메시지인데 입력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학생에게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물어봤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학생이 친절하게 한글로 일본어를 입력하는 앱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최근에 젊은 세대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로 일본어를 입력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이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아리가토를 입력할 때 기존에는 히라가나로 치고 한자로 변환해야 했지만 한글로는 그냥 아리가또라고 치면 바로 해당 일본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변환 과정이 없어서 엄청 빠르다는 거였죠. 실제로 보여주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중간에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원하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르신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학생의 할머니도 한글을 배우고 나서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자 변환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때가 거짓말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런 방법이 있다면 훨씬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글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은지 물어봤더니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서 며칠만 배우면 기본적인 입력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알파벳보다도 쉽다면서 발음과 문자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술을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한 거였어요. 회사로 돌아가서 급하게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 대비 20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편리함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경쟁사 스마트 솔루션의 성공 비결도 바로 이거였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한국의 한글 입력기 기술을 도입해서 일본어 입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거였어요. 그 결과 노인층 사용자가 30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야마다 팀장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다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게 맞는지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한글 입력에 대해 여쭤봤어요.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옛날에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정말 쉬웠다고 하셨어요. 일본어보다 훨씬 간단해서 놀랐다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글 배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자존심과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주요 투자자인 다나카 전무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거든요. 다나카 전무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면서 지난 분기 실적을 보니까 경쟁사들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스마트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급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다나카 전무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원하는 건 혁신적인 솔루션인데 계속 기존 방식만 고집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투자 철회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투자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다나카 전무가 돌아간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직원들 모두 불안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투자가 중단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야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 기술 도입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이에요. 스마트 솔루션이 성공한 이유가 분명하니까 우리도 같은 길을 가는 게 어떨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고집해온 신념을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왔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릴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사토 료헤이와 만났어요. 요즘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예상대로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기술 식민지가 된다면서 끝까지 일본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류헤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투자자들의 요구도 있고 직원들의 생계도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날 오후에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개발자 2명이 스마트 솔루션으로 이직한다는 거였어요. 더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인사팀장이 보고하면서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인재 유출이 계속되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더 걱정됐거든요. 할머니께서 오늘 또 스마트폰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마트에서 할인 쿠폰을 받으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결국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젊은 직원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한자 입력이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가 기술적 자존심을 지키는 동안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사의 미래와 할머니의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고집이 옳은 건지 아니면 실용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말이에요. 그분도 디지털 기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 신문사에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글쓰기를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즐기셨죠. 하지만 이메일이나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배우려고 노력하셨던 모습이에요.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지만 한자 입력 때문에 항상 좌절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글을 쓰려고 하시면 매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생각하시는 한자가 있는데 그걸 입력하려면 히라가나로 쳐서 변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발음의 한자가 너무 많아서 원하는 글자를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한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넘게 걸린 적도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몇 초면 끝날 일이 할아버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 거였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컴퓨터 사용을 포기하셨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옛날 방식이 편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싶어 하시면서도 벽에 막혀서 좌절하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간은 정말 외로워 보이셨어요. 친구들은 이메일로 연락하고 뉴스도 인터넷으로 보는데 할아버지만 혼자 아날로그 세상에 남겨진 기분이셨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 해에는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바깥 활동을 줄이시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셨어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쉬운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기술에 맞춰야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지금 할머니를 보면 그때 할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스마트폰을 배우려고 노력하시지만 한자 입력 때문에 계속 좌절하시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셔요.
만약에 그때 할아버지가 더 쉬운 입력 방법을 아셨다면 어땠을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활기차게 지내셨을지도 몰라요. 한글 입력 기술에 대해 알게 된 지금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걸까요? 사토 료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적 자존심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소외된다면 그게 정말 지켜야 할 가치인 걸까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죄책감도 있었고요. 그날 밤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자존심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처럼 더 쉬운 기술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리고 주변의 반대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운명을 바꿀 만남이 시작됐어요. 한글 입력기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관련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과 미팅을 잡을 수 있었어요.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경계심이 있었어요. 과연 이들이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김민준이라는 한국 IT 기업의 부장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놀랍게도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일본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온 박소영 씨는 한일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29살의 그녀는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공식적인 기술 설명으로 시작했어요. 김민준 부장이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했어요.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한국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조합 방식이 일본어 발음 체계와도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점이었어요. 박소영 씨가 실제 사례를 보여줬어요. 일본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한글 입력법을 도입한 후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80% 증가했다는 자료였어요. 이전에는 한자 변환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이 한글로는 쉽게 입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김민준 부장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이미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한글의 편리함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언어학적 연구 결과였어요. 박소영 씨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 시스템 중 하나라고 했어요. 문자와 발음이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AI가 처리하기 매우 쉽다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민준 부장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생활할 때 한자 입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일본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존중감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박소영 씨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에서도 과거에 한자를 많이 사용했지만 한글의 우수성을 깨닫고 전면적으로 한글 사용을 확대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실제 시연을 보여줬어요. 한글로 일본어를 입력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한자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원하는 일본어가 나오는 게 마치 마법 같았어요. 김민준 부장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일본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 입력을 더 쉽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결과물은 완전히 일본어이고 단지 입력 과정만 간소화하는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미팅이 끝날 무렵 박소영 씨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어느 나라 기술이든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진정한 혁신은 편견을 넘어선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 회사 내부에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 기술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야마다 팀장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글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노인층 사용자를 확대하려면 이보다 좋은 솔루션은 없다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개발팀 내 일부 직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특히 시니어 개발자인 스즈키가 가장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문자 시스템을 포기하고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기술적 굴복이라고 주장했어요.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었어요. 사토 료헤이가 업계 모임에서 저희 회사의 계획을 알게 되고는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시작했어요. 사토는 다른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저희 회사가 한국 기술에 종속되려고 한다면서 일본 IT 업계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심지어 투자자들에게도 연락해서 투자 철회를 종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더욱 심각한 건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IT 전문지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된 거였어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입장을 설명했지만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온라인 댓글들을 보니까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술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어요. 특히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지지가 컸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본의 기술적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심지어 매국노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어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일부 직원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반대로 한국 기술 도입을 지지하는 직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투자자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다나카 전무는 처음에는 혁신적인 시도라며 지지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신중론으로 돌아섰어요. 다른 투자자 중에는 아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동생 유키는 의외로 지지해줬어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유키는 한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삼촌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제 결정을 비판하면서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버리고 외국 것만 좇는다고 질책했어요. 할머니는 중간 입장이셨어요. 손자가 하는 일이니까 지지하고 싶지만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인다고 하셨어요. 특히 이웃들이 한국 기술 도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과의 회의에서도 논란이 계속됐어요.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기술팀 내부의 갈등이 심각했어요. 젊은 개발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력이 많은 개발자들은 일본 기술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어요. 마케팅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경우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과 할머니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면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근처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다는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노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문화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어 교실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는데 모두 진지하게 한글을 배우고 계셨어요. 강사는 이 선생님이라는 70대 한국인 할머니였어요. 일본에 사신 지 40년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한 문법 설명보다는 실용적인 표현 위주로 가르치고 계셨어요. 특히 한글의 조합 원리를 설명할 때 정말 간단 명료했어요. 기본 자음과 모음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수업을 참관하면서 놀란 건 어르신들의 학습 속도였어요. 일주일만 배우신 분이 벌써 간단한 한글 문장을 읽고 계셨어요. 일본어 한자 학습에 비하면 정말 빠른 속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어르신들이 한글로 스마트폰 입력을 시도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한글 입력 앱을 소개해 주셨는데 처음 써보는 어르신들도 금세 익숙해지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분은 다나카 할아버지였어요. 83세이신 그분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한자 입력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포기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글로 일본어를 입력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서는 손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나카 할아버지가 직접 시연해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로 일본어를 입력하는 속도가 제가 한자로 입력하는 것보다 빠를 정도였어요. 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 때문에 일본어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일본어의 모든 발음을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 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들 한글 학습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야마모토 할머니는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 주변의 시선이 걱정됐지만 실제로 배워보니까 너무 유용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쉬워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면서 감탄하셨어요. 일본어보다 논리적이고 배우기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언어나 문자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시면서 서로 도움이 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는 더 놀라운 내용도 있었어요. 이미 일본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용 한국어 교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문화센터를 나오면서 할머니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서 본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였어요. 이미 일본 사회 저변에서 한글 학습 붐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표정이었어요. 디지털 소외로 인한 좌절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문화센터에서 희망을 봤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정말 절망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거든요. 가장 큰 타격은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이었어요. 다나카 전무를 포함해서 주요 투자자 3명이 동시에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 기술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사토 류헤이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었어요. 그가 업계 모임에서 우리 회사를 매국 기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다른 동종업체들도 우리와의 협력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이탈도 가속화됐어요.
핵심 개발자 5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어요.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 도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특히 시니어 개발자 스즈키가 퇴사하면서 한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일본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의 공격도 거세졌어요. 보수 성향의 IT 전문지에서 우리 회사를 집중 조명하면서 일본 기술 포기론의 대표 사례로 소개했어요. 기사 제목부터 일본 IT의 굴욕이었어요. 온라인 댓글들도 점점 악의적으로 변했어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인신공격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 SNS에도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회사 운영 자금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투자 자금이 끊기면서 직원들 급여 지급도 어려워졌어요. 남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개인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은 할머니에게서 들은 소식이었어요. 할머니가 문화센터 한국어 강좌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주변 이웃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포기하셨다는 거였어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나카 아줌마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한국어를 배우느냐면서 손자가 외국 기업을 운영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할머니까지 그런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걱정될까봐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으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떠났고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고 언론과 여론도 적대적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할머니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할머니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야마다 팀장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함께 있어줬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저도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계속 버틸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 무덤에 들렀어요. 할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보라는 말씀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어요. 회사는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된 건 김민준 부장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부장이 약속했던 좋은 소식이 드디어 찾아온 거였어요. KAIST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최연구원이라는 분이 일본에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분이라고 했어요. 최 연구원과의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5살의 그는 일본어도 유창했지만 무엇보다 한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보여준 연구 자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어요. 한글이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디지털 문자라는 과학적 증명이었어요. 최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는 컴퓨터가 인식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고 했어요. 문자와 발음이 1:1 대응되기 때문에 AI 음성 인식이나 텍스트 처리에서 오류율이 현저히 낮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미 한글의 이런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회사들이 한글 기반 언어 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 연구원이 가져온 또 다른 자료는 일본의 디지털 문맹 현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었어요. 일본의 한자 기반 입력 시스템이 노인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통계적 증거였어요.
반면 한국은 한글의 직관적 특성 덕분에 디지털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어요. 노인층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디지털 소외 현상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 사례였어요.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서 한글을 도입해서 현지 언어를 표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례였어요. 최 연구원이 제안한 건 일본어 한글 하이브리드 입력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어 결과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력 과정만 한글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가 한글을 완전히 배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 조합만 알면 바로 일본어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미 한국에서 일본어 입력용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베타 테스트 결과 입력 속도가 기존 방식 대비 3배 이상 빨라졌고 오류율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최 연구원과의 미팅이 끝난 후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야마다 팀장도 최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디지털 혁신의 선도 기업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라는 설명을 들으시고 할머니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가장 궁금해하신 건 정말로 쉽게 배울 수 있는지였어요. 최 연구원의 설명대로라면 일주일 정도면 기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희망적이었던 건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다시 활기가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포기했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김민준 부장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본사에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했다고 했어요.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거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문화센터에 가셔서 한국어 강좌에 등록하신 거였어요. 할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할머니라도 응원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어르신 두 분도 함께 등록하셨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분들이었는데 실제로 한글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음이 바뀌신 거였어요. 이 선생님이 할머니께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할머니의 상황을 들으시고는 개별 지도까지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로 제 이름을 쓰실 수 있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메시지도 입력하실 수 있게 되신 거였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한글 입력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날 정말 울컥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메시지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거든요. 할머니가 드디어 디지털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신 거였어요. 더 큰 반전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변화를 본 아파트 이웃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다나카 아줌마까지 문의를 해오셨어요. 다나카 아줌마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다고 했어요. 자신도 그런 식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화센터 이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소식도 놀라웠어요. 전국적으로 한국어 강좌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실용 한국어, 즉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한글 입력 강좌가 인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젊은 층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노인층만의 현상으로 생각했는데 20대, 30대에서도 한글 입력의 편리함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었어요.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일본어를 입력하는 게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어요. 복잡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자 변환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였어요. SNS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한글 입력법에 대한 긍정적인 게시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가 많아지면서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가장 큰 반전은 정부 차원에서 일어났어요. 일본 총무성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팀이 구성됐는데 한글 입력 시스템이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연구팀에서 우리 회사에 협력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글 기반 일본어 입력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언론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수적인 매체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일부 진보적인 언론에서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인 복지 전문가들의 지지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의 출처보다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투자자들의 반응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완전히 철회했던 다나카 전무가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떠났던 개발자 중 일부가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프로젝트의 사회적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이유였어요. 야마다 팀장은 이제 완전히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했어요. 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떼주신 덕분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어요.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력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부장팀이 일본에 상주하면서 기술 이전 작업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본 시장에 최적화된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였어요. 한글을 모르는 사용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단계별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최 연구원이 제안한 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일본어 단어를 말하면 자동으로 한글 입력 방법을 알려주는 AI 튜토리얼 시스템이었어요. 베타 테스트를 위해 자원자를 모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노인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관심이 높았어요. 할머니도 베타 테스터로 참여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기존 입력 방식보다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베타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어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를 넘었어요. 특히 입력 속도와 정확도에서 기존 방식을 압도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습 곡선이었어요. 평균적으로 3일만 사용하면 기본적인 입력이 가능해졌고 일주일이면 숙련된 수준에 도달했어요. 노인층 참여자들의 반응이 특히 긍정적이었어요. 80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증가했어요. 이번에는 비판보다는 호기심 어린 취재가 많았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부 차원의 검토도 본격화됐어요. 총무성 연구팀에서 공식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되살아났어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존 투자자들도 재투자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어요. 떠났던 개발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재들의 지원도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개발자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사회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기술진 추가 파견뿐만 아니라 마케팅 지원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박소영 씨가 PR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홍보 전략도 체계화됐어요.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어요. 이 선생님 같은 한국어 강사들과의 협력도 강화됐어요. 전국의 문화센터, 공민관과 연계해서 실용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커뮤니티 구축이었어요. 베타 테스터들을 중심으로 사용자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도 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께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정말 생기가 넘치셨어요. 사토 료헤이의 방해 공작은 계속됐지만 이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모든 비판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정식 출시 준비가 완료됐어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정부 승인도 받았어요. 이제 시장에서 진짜 승부를 볼 시간이 왔어요.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팀 미팅을 했어요. 모든 직원들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드디어 정식 출시일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직전에 예상치 못한 최대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토 료헤이가 마지막 대규모 방해 공작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는 보수 언론과 손을 잡고 우리 회사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 의존이 일본의 기술 주권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여론전을 펼쳤어요. 더 심각한 건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했다는 점이었어요. 극우 성향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문제 삼겠다고 공언했어요. 언론의 공격은 개인적인 차원까지 확대됐어요. 제 과거 발언들을 왜곡해서 반일 성향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까지 표적이 되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할머니께서 가장 걱정이 되셨어요. 이웃들 시선도 다시 차가워졌고 한국어 강좌 참석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회사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압박이 너무 커지면서 일부는 다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졌어요. 정치적 논란이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총무성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는 통보였어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여론의 압박, 정치적 공격, 정부의 후퇴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김민준 부장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베타 테스트에서 보여준 사용자들의 반응, 할머니의 변화, 그리고 이 기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야마다 팀장이 제안한 건 민간 차원에서라도 계속 진행하자는 거였어요. 정부 지원 없이도 사용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자는 전략이었어요. 박소영 씨는 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제안했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여론을 바꿔나가자는 거였어요. 이 선생님도 도움을 주셨어요. 전국의 한국어 강사 네트워크를 통해 풀뿌리 홍보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어요. 가장 큰 힘이 된 건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지지였어요. 베타 테스터들이 SNS에서 우리를 적극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머니 같은 노인층 사용자들의 발언이 강력했어요. 정치적 논리보다는 실생활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어요. 젊은 층에서도 지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용성과 혁신성을 중시하는 세대들이 보수적 여론에 맞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시작됐어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긍정적인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언론도 양분화됐어요. 보수 언론은 계속 비판했지만 진보 언론에서는 기술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시작했어요. 국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해외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혁신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들이 한글 기반 입력 시스템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이 오히려 일본 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술을 왜 배척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모든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말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였어요. 사토 료헤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대형 투자사와 손을 잡고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거였어요. 조건은 한국기술 프로젝트의 완전 중단이었어요. 제안 내용은 솔직히 매력적이었어요. 모든 직원의 고용 보장,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 보전, 그리고 저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까지 제시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제안을 받으면 모든 사회적 논란이 종료된다는 점이었어요. 언론의 공격도 정치적 압박도 모두 사라질 수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히 권했어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이었어요. 일부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을 내려야 했어요.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고 하셨어요. 더 쉬운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한글 입력 덕분에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계셨어요. 가족들과의 소통도 늘어났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더 나은 삶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토 료헤이를 만났어요. 그는 제가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토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어요. 그는 제가 미쳤다면서 일본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일본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기술의 국경은 없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로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제 결정을 발표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저의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일을 끝까지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김민준 부장도 깊은 감동을 표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이런 결정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어요. 박소영 씨는 이제 진짜 승부를 걸어보자고 했어요. 사용자들의 힘으로 여론을 바꿔나가자는 전략이었어요. 최 연구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가장 큰 힘이 된 건 사용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특히 노인층 사용자들의 지지가 뜨거웠어요. 자신들의 삶을 바꿔준 기술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어려운 길이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정적 선택을 한 후 며칠간은 정말 경랑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곳은 사용자 커뮤니티였어요. 베타 테스터들과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지지 캠페인을 시작한 거였어요. 할머니도 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셨어요. 85세 할머니가 SNS에 글을 올리고 TV 인터뷰까지 나서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어요.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이 특히 화제가 됐어요. 기술의 국적이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이 기술을 환영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런 할머니의 말씀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젊은 층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던 20대, 30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SNS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기술이라는 해시태그가 대유행했어요. 자신의 조부모를 위해서라도 이 기술을 지지한다는 젊은이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언론의 논조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수 언론조차 사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결정타는 해외 언론의 보도였어요. CNN, BBC 등 주요 외신에서 일본의 디지털 혁신 사례로 크게 보도한 거였어요. 외신들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일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이 일본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갑자기 총무성에서 연락이 와서 파일럿 프로그램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경쟁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사토 료헤이를 제외한 다른 IT 기업들이 협력 의사를 타진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뜨거워졌어요. 사회적 가치와 시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프로젝트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지지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는 중요한 국가 과제라면서 효과적인 솔루션이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사토 료헤이의 변화였어요. 여론의 완전한 역전을 보고서 그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된 거였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자신의 편견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어요.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실제 사용자들이 있었어요. 논리나 이념이 아닌 실생활의 편의와 필요가 모든 것을 바꾼 거였어요. 드디어 정식 출시 날짜가 확정됐어요. 정부의 공식 승인과 함께 대대적인 런칭 행사를 갖기로 했어요. 사전 예약 신청이 폭주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전국의 문화센터, 복지관에서 단체 신청이 이어졌어요. 노인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자는 제안이 많았어요.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가장 뿌듯했던 건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셨어요. 정식 출시일 아침,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어요. 전국 동시에 한글 기반 일본어 입력 시스템이 공개된 거였어요. 런칭 행사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진, 정부 관계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까지 참석했어요. 할머니도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으셨어요. 85세 할머니가 무대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이시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할머니가 한글로 일본어를 입력해서 손자인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장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술이 만들어낸 진정한 소통의 순간이었어요. 김민준 부장의 기술 설명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AI 시대에 최적화된 특성에 대한 설명에 전문가들이 감탄했어요. 최 연구원의 발표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언어학자가 한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출시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운로드 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고 사용자 만족도도 매우 높았어요. 특히 노인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국의 복지관과 문화센터에서 동시에 사용법 교육이 시작됐고 신청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젊은 층에서도 예상치 못한 관심을 보였어요.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았고 학생들도 빠른 입력을 위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평가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이제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국제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어요. 일본이 기술 혁신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선택했다는 평가였어요. 정부의 공식 입장도 발표됐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모범 사례로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었어요.
출시 일주일 만에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특히 60대 이상 사용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층의 관심이 높았어요. 사용자들의 후기가 계속 쏟아졌어요. 대부분 감사의 메시지였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후기는 90세 할아버지의 것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증손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기술의 힘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교육기관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기술 도입을 문의해 왔어요. 투자자들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자부심도 하늘을 찔렀어요. 사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컸어요. 한국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진정한 상호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였어요. 한 달 후 사용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일본 사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디지털 문맹률도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인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출시 성공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입력 방법의 변화를 넘어서 일본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전에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로만 알려졌던 한국이 이제는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500년 전에 이미 이런 과학적 문자를 만들어낸 민족이라는 존경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디지털 정부 구축, AI 기술 개발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방향이었어요. 학계에서도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들의 지원율이 크게 올랐고 한국 관련 연구도 활발해졌어요. 기업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우리 회사의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문의하는 곳들이 줄을 이었어요.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한류의 양상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감성적 한류에서 기술적, 실용적 한류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한국어 학습붐도 계속됐어요. 전국의 한국어 강좌가 대기자로 가득했고 온라인 강의도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실용 한국어,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이 인기였어요.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생활 편의를 위한 학습이었어요. 이 선생님 같은 한국어 강사들이 일종의 스타가 되기 시작했어요. 언론 인터뷰도 늘어났고 강의 요청도 쇄도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어요. 실용적 협력이 늘어나면서 정치적 갈등도 완화되는 분위기였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크게 증가했어요. 한국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급증했어요. 비즈니스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한국 IT 기업들의 일본 진출이 늘어났고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했어요. 관광업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한국어를 배운 일본인들이 한국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됐어요. 한일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증가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고령자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과거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세대조차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셨어요. 한국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됐다면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셨어요.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한일 문화축제가 늘어났고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언론에서도 한국 관련 보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성과나 문화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늘어났어요. 정치인들도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토 료헤이 같은 이전 반대파들도 입장을 바꿨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일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어요. 문자 하나가 두 나라의 관계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이었어요. 강요나 선전이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한 변화였거든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화합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삶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한글 입력을 마스터하신 후로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서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병원 예약은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 택시 호출, 날씨 확인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문화센터에서 한글 입력법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거든요. 할머니의 이런 변화를 본 이웃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다나카 아줌마까지 이제는 할머니를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전체가 한글 입력 학습 열기로 가득했어요. 어르신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회사 상황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떠났던 직원들이 모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들까지 몰려들었어요. 특히 젊은 개발자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투자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어요. 다나카 전무는 물론이고 새로운 투자자들까지 줄을 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사토 료헤이의 변화였어요. 그가 직접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사토는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됐어요. 업계 모임에서 한글 입력 시스템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됐어요. 총무성에서 공식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모범 사례로 인정하고 전국 확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전국의 학교와 평생교육원에서 활용하자는 계획이었어요. 복지부에서는 노인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채택했어요. 모든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언론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공적인 기술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보수 언론조차 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된 거였어요. 국제사회의 평가도 높았어요.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일본이 기술 민족주의를 버리고 실용적 혁신을 선택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어요. 한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협력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어요. 민간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기술 교류, 인력 교환,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늘어났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였어요.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존경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할아버지의 무덤에 다시 갔을 때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린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바라셨던 더 쉬운 기술이 현실이 됐고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게 됐어요.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매출은 계속 증가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시작됐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입력 시스템, 손목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특화 인터페이스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들이었어요.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공동 개발과 연구로 발전했어요. 출시 1년 후 제 인생과 회사,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한글 입력의 전도사가 되셨어요. 전국의 복지관과 문화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할머니는 기꺼이 응해주셨어요. 85세 할머니가 무대에 서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셨거든요. 할머니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영향을 줬어요. 이제 저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어요. 비즈니스 목적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김민준 부장과는 이제 한국어로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니까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이 가능해졌어요. 박소영 씨와도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을 쌓았어요. 최 연구원과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특성을 활용한 AI 언어 모델 개발이었어요. 이미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회사는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기술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직원 수도 3배로 늘어났어요. 모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사업 영역도 개척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비슷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도입을 문의해 왔거든요. 베트남에서는 복잡한 성조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를 모범 기업으로 선정했어요. 한일 협력의 성공 사례로 각종 국제 행사에서 소개되고 있었어요. 교육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했어요. 전국의 학교와 대학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특수교육 분야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더 쉽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게 됐거든요. 해외 진출도 본격화됐어요.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다국어 입력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에 자주 출장을 가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혁신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사람 중심의 기술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동생 유키도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결정했어요. 언니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이제는 한국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삼촌도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사토 료헤이와도 진정한 친구가 됐어요. 그는 이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도 저희를 롤모델로 삼는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 철학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감사 인사였어요. 삶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출시 2년 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한글로 감사 편지를 써서 한국에 보내신 거였어요. 그 편지는 한국의 주요 언론에 소개됐고 한일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87세 일본 할머니가 한글로 쓴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였거든요. 편지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과학적인 문자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면서 두 나라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를 계기로 한국에서 할머니를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세종대왕릉을 참배하고 한글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보시라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한국 방문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세종대왕릉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500년 전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가 지금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한국어 학회에서 할머니께 명예회원증을 수여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짧은 한국어 연설을 하셨어요. 한국에 대한 감사와 한일 우정에 대한 바람을 담은 연설이었는데 참석자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저도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보면서 혁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요. 특히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에 깊이 공감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한일 디지털 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 문화적 이해와 인적 교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협력 기관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었어요. 정부에서도 이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3년이 지난 지금 한글 입력 시스템은 일본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이제는 당연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전국의 노인층 디지털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모습이 일상이 됐어요. 한국어 학습 인구도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일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기술 협력을 넘어서 문화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회사도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기술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모범 사례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할아버지 무덤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더 쉬운 기술이 현실이 됐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거든요. 지금도 매일 할머니께서 한글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기술이 만들어낸 소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어와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나라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을 위한 기술, 소통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나이나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